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눈을 떴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더군요. 작은 스탠드 하나 켜놓고 돋보기 쓰고 종이 몇 장을 펼쳐놓은 채로. 제가 소리도 없이 다가갔는데 발소리를 들었는지 아내가 그 종이를 확 뒤집었습니다. 왜 앉아? 그랬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는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표정인지 아닌지.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그 뒤집어진 종이를 천천히 다시 뒤집었습니다. 은행 봉투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볼펜으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전세금 보태준 것 1억 5천. 딸 학원 차린다고 빌려준 것 7천. 막내 아들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정리해준 것 2억 6천. 합산 금액 아래에 아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억 8천. 그 숫자를 보는데 갑자기 손끝이 싸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우리 두 사람은 그냥 그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강남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대기업 협력업체 관리직으로 오래 일했습니다. 퇴직은 65세 했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첫 차 타고 출근하는 게 20년이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거래처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애들 학원비 밀릴까봐, 집 대출이자 밀릴까봐 그 두려움이 저를 매일 아침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통장 생각부터 나는 그런 시절이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들, 지금 46입니다. 둘째는 딸, 43이고요. 막내도 아들, 올해 41입니다. 셋 다 대학 보냈고 셋 다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식 치를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몫은 다 했다. 퇴직금 받고 아파트 하나 있고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아내랑 둘이 제주도도 다녀오고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도 배우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 노후가 이렇게 허물어질 거라고는. 시작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밥 먹고 나서 거실에서 차 마시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지금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들은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딱 1억 5천만 보태주시면요.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옆구리를 살짝 쳤습니다. 말 없이. 하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해줘요. 애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해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 해주고 나니까 두 번째는 더 쉽더군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문을 열어주면 그 문은 잘 안 닫힙니다. 이듬해였습니다. 이번엔 둘째 딸이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싹싹했습니다. 애교도 많았고 저한테 늘 잘 붙어 다녔어요. 그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학원 하나 차리려고.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학원? 영어 학원. 요즘 애들 영어 수요 진짜 많아. 제대로 된 자리만 잡으면 금방 자리 잡혀. 아빠, 나 자신 있어.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치였던 아이였는데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한번 믿어봐요. 그래서 7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학원은 처음에 잘 됐습니다. 개원 첫 달에 딸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학원 간판 앞에서 엄지척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나 학원 접어야 할 것 같아. 코로나가 지나면서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났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강사비는 줄일 수가 없고.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독촉합니까?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7천만 원. 그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제 세 자식 중에 제일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어학연수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취업을 했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거기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처음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사진 보내오는데 집도 넓어 보이고 차도 좋고 애가 웃는 사진이 참 밝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국제 전화였습니다. 받으니까 막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울다가 전화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 투자를 했다가 크게 깨진 거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시작한 스타트업이었는데 그게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카드빚에 대출에 렌트비까지 석 달이 밀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에서 막내가 나오는데 저는 보고도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캐리어 하나 끌고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밑이 검었고 걷는 모양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남에게 들릴까봐 참으면서 우는데 그 모습이 참 서러웠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막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듣는 부모 마음이 그 말을 하는 자식보다 더 아프더군요. 그날 밤 저는 예금 하나를 깼습니다. 퇴직금 받고 나서 오래 묵혀뒀던 통장이었습니다. 노후에 쓰려고 손대지 않던 돈이었어요. 아내가 그날 밤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저는 괜히 화를 냈습니다. 그럼 자식 길거리 나앉게 놔두란 말이야?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자식은 한번 어려워지면 끝이 없더군요. 막내가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첫째 며느리가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큰 집에 두 분만 사시는데 관리 힘드시죠? 처음엔 그냥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왔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합가하는 집도 많대요. 그 다음 달에는요.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도 남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집 진짜 크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애가 무슨 뜻을 알고 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애들은 들은 말을 합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저거 집 얘기야. 저는 괜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마. 남자는 늦습니다. 특히 자기 자식 문제는 더 그래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첫째 내외가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밥 먹다가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요즘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능처럼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이 동네가 학군도 좋잖아요. 저희가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다가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할 것 같은데? 며느리가 바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잘 모신다. 그 말이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집에서 모셔지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내 집에서. 그날 이후로 저는 집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을 봐도 마음이 이상했고 베란다에 서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첫째 아이 돌잔치 했던 집인데, 막내 대학 붙었다고 아내랑 둘이 소주 한잔 했던 집인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그 집이 낯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넘어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거였는데 수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재활치료까지 합치니까 금방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부터 해. 돈 걱정은 나중에 해. 막내는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전화로 한 말이 있습니다. 실비 보험 안 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아내랑 둘이 있었는데 아내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병실 창문 밖으로 비가 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 타고 내려오는 걸 멍하니 봤습니다. 사람이 늙으면요. 큰 배신보다 작은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실비 보험 안 되세요? 그 말이 한참 동안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퇴원하고 나서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도 느려졌고 밤마다 아파했습니다.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거실에서 아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고 제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아내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남은 저축, 병원비, 앞으로 한 달 생활비, 연금, 그리고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나간 돈.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벌면 됐습니다. 근데 일은 넘으면 다릅니다. 줄어드는 건 보이는데 다시 채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공포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비슷한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밤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결국 집을 내놨습니다. 32평 아파트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첫째 돌잔치 했던 집, 아버지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밤새 울던 집, 아내가 매년 김장 담그던 베란다가 있던 집, 부동산 사장이 집 보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저는 이상하게 화장실 문 손잡이를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손때. 그게 그렇게 서럽더군요. 집은 빨리 팔렸습니다. 잔금 치르고 나서 아내랑 저는 짐을 쌌습니다. 수서역 근처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18평이었습니다. 침대 놓고 냉장고 놓고 소파 놓으면 끝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 딸 중에 온 사람은 딸 하나였습니다. 아들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딸이 박스 나르다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미안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근데 그 말이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사 첫날 밤이었습니다. 짐 정리하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늙었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손자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났었는데 여기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청소 편해서 좋다. 지하철 가깝고 좋네. 둘이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밤이 되면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명절이 힘들었습니다. 첫 명절 때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처가 간다고 했습니다. 딸은 시댁 간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애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결국 설날 아침에 아내랑 둘이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은 상에 김치 하나 올려놓고 마주 앉았는데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잘 산 거 맞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산 사람인데 정작 늙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남의 얘기 같지 않은 분 계십니까? 잘 살았냐고 묻는 아내한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새벽마다 복지관을 갑니다. 거기 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 전세금 해준 사람, 사위 사업 망해서 집 한 사람, 아들 빚 갚아준 사람. 다들 겉으로는 웃는데 눈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자식 욕은 안 해요. 한 명도 안 합니다. 그게 부모인가 봅니다. 어느 날 복지관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군요. 요즘은 효도 계약서도 쓴대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거 보면 참 야박하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합니다. 그게 야박한 게 아니라 마지막 안전장치였다는 걸. 부모도 늙으면 두렵습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짐이 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막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또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봤습니다. 연금 들어온 날이었는데 병원비 빠지고 관리비 빠지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체념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결국 포기하는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상처도 줄더라고요. 그게 슬픈 건지 현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째 손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명절이 되면 용돈 봉투를 준비합니다. 많이는 못 넣습니다. 손주 셋한테 10만 원씩입니다. 봉투를 접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까지 부모일까? 죽는 날까지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도 아내는 작은 오피스텔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멀리 수서역 전광판 불빛이 창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녁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다음 생에도 나랑 살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너무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주름진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집도 결국 없어지고, 돈도 결국 흩어지고, 자식도 결국 자기 삶으로 가는데,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는 건 이 사람 하나구나.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더 세게. 오피스텔 창 너머로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소리 없이 불빛만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빛이 아내 얼굴 위로 잠깐 지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50몇 년을 봐온 얼굴인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퍼줄 때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과 자신을 지키는 마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두 사람의 노후를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선을 그어 두십시오. 사랑과 경계선은 반대가 아닙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사랑도 오래갑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